내가 끌까? 아, 웃죠. 자, 이번 시간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동서교류라는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학로 개척 이후에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양 학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들이 발달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명나라 때부터 보도록 할게요. 16세기 이후에 유럽 상인들 및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던 단체가 있었어. 그 단체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자, 예수회는요 16세기에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된 수도사들의 모임 수도회이고요. 세계적으로 당시 가장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던 단체였어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예수회 선교사들의 경우에는요 선교사임과 동시에 특정 분야에 대한 대단히 전문적인 뛰어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응? 왜 선교사님과 선교사임과 동시에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함께 가지고 있었을까? 이유는?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유럽에서 학문의 발달은 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것도 있지만은요. 선교를 하려면 사람들에게 일단 먼저 주목을 받아야 돼, 그지? 그래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야, 그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는 몰랐던 것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눈에 뭔가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렇겠지? 예. 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선교하고자 하는 지역 사람들이 잘 몰랐던 그런 어떤 지식들을 보여주고 주목을 받아야 선교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마다 각각 한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지식과 기술들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포교를 위해서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했던 과학 지식이라든지 총포 제작술 이런 것들을 소개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느냐? 홍위포 같은 대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홍위포 들어본 기억 나나요? 우리 남한산성 영화에서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병헌이 청나라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 진중에 갔더니, 그지? 정봉수라고 하는 그 역관이 지나가는 커다란 대포를 보면서 홍위포라는 것이요, 이 대포 몇 방이면은 그대들의 성벽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요, 뭐 이런 대사 쳤었잖아요, 그죠? 자, 이 홍위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그대로 뜻을 내보자면은 붉은 홍자에 오랑캐 이자, 대포할 때 포자예요. 서양 사람들은 피부색이 하얗다 못해 때로는 하래요. 파래요? 응? 서양 사람들 하얗게 빨개요. 하얗다 못해 빨갛죠, 그죠? 혈색이 좋아서 얼굴이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아마도 명나라에 와서 이 홍위포를 만들어준 네덜란드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얼굴이 빨간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빨간 오랑캐가 만든 대포라고 해서 이름을 홍위포라고 붙였었던 것이에요. 자, 이 홍위포는요 동아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무기였어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후금을 세웠던 누르하치가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나라를 공격하려다가 날라온 홍위포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홍타이지가 명나라로부터 홍위포를 입수해서 병자전쟁 때 남한산성을 향해서 포격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죠. 동아시아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포 홍위포라는 것, 서양인들이 만든 대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명나라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교사 한 명의 이름을 이야기해 본다면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였는데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철학,
신학 이런 것들은 물론 외국어, 수학, 천문학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에요. 또한 중국 문화의 전통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잘 어울리면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연구의 성과를 남겼던 사람이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맞추십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곤여 만국 전도라고 하는 세계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밑에 선생님이 사진을 넣어놨어요. 곤여 만국 전도 잘 보이나요? 아니요.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얼추 보일걸? 자, 곤여 만국 전에 우리 세계지도 본 거 있었어. 어떤 지도 봤었지?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봤었지. 그죠? 어떻게 생긴 지도였지? 그쵸? 유럽, 아프리카, 중국, 그 다음에 조선 뭐 이렇게 그린 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였어. 그지? 중국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아는 당시로서의 세계관을 잘 보여준 지도가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곤여만국 전도 보니까 이거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더 실제 세계 지도와 가깝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곤여만국 전도는 어떠한 역할을 한 지도라고 볼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던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세계관을 확대시켜준 지도, 그게 바로 이 곤여만국 전도라는 것이죠. 버스터는 춥네. 자, 그래서 당시 중국인은 물론 나중에 중국과 교류했던 조선과 일본에까지 이 곤여만국 전도가 전해지게 되면서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대단히 넓혀줬던 지도가 이 곤여만국 전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도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추십시다.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쓴 기하 원본을 중국어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유클리드 들어봤니? 고대 그리스 수학자의 이름이죠. 그죠? 그가 쓴 기하학에 대한 책을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에요. 다만 이 사람이 아무리 중국어를 잘해도 수학처럼 어려운 이런 개념들을 혼자서 번역하기엔 조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의 관료 가운데 서광계라고 해서 수학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과 함께 서광계와 함께 이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번역을 해서 중국의 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서광계라는 사람과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번역을 했었다. 또 밑에다 하나 여유가 있으면 더 씁시다. 자, 이 사람이 쓴 책으로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자, 이 천주실의는 어떤 책이냐면은요, 최초로 한문으로 된 크리스트교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고요. 그 교리에 대한 문답서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가전제품 같은 거 사면은 설명서 들어있죠. 그 설명서 맨 마지막 페이지쯤 가면은 Q&A라고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물음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 적혀 있어요. 그죠? 또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서 뭐 회원가입하다 보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나요? FAQ라고도 하고. 뭐냐면요,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크리스트교를 포교하다 보니까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낯선 종교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갖는 대표적인 물음들이 있을 거야. 그지? 그 물음 몇 가지를 골라서 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한자로 한문으로 적은 책이 바로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명나라 때 활동했던 마테오 리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지식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그러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학문들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초 강목과 같은 식물학 서적이라든지 농정 전서와 같은 농학 서적이라든지 천공 괴물과 같은 산업 기술학을 담고 있는 이러한 책들이 나타나게 된 것들 모두 서양 학문의 유입에 자극을 받은 성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명나라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교사로 마테오 리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청나라 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교사로는요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한 번쯤 이야기했을 텐데, 그죠? 병자전쟁 때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었는데 거기서 소현세자에게 만나서 서양의 문물을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마테오 리치랑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원래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 왔던 사람인데요. 워낙 재주가 뛰어나다 보니 명청으로 왕조가 교체된 이후에도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역법, 날짜를 계산하고 달력을 만드는 데 대단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에도 전통적인 역법학자들이 있었어. 우리 예전에 수시력 이런 거 배웠었는데 기억나니? 네. 그래서 원나라 때 아라비아의 역법이 들어와서 그거를 활용해서 만든 역법서 수시력 이야기했었잖아, 그지? 자, 당연히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뛰어난 역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청나라 역법학자들의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죠? 우리 이미 역법 뛰어난 수준을 갖추고 있으니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청나라 황제가 그래, 그러면 누구의 역법이 더 뛰어난지 둘이 한번 붙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 샬과 청나라 역법학자들이 역법 배틀을 뜹니다. 그리고 누가 더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냈느냐? 아담 샬이었어요. 네가 더 뛰어나구나, 역법서 다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 샬이 다시 역법서를 만들었으니 믿주십시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시헌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헌역. 서양 율법에 기초하여 1년의 24절기의 변화와 하루의 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해냈던 게 바로 시헌역이라고 하는 역법서예요. 이후에 이 사람은 천문학에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천문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외에도 몇몇의 선교사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출신의 부베라고 하는 사람은 황여 전람도라고 하는, 부베라고 하면 우치 다른 말에도 웃던데? 어? 부베라고 하면 우치 다른 말에도 웃던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어? 유튜브에 BJ 중에 부베라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어? 부베. 브라질 할 때 부. 베이컨 할 때도 뭐 하는 애지? 좀 웃긴 놈이에요? 나 이거 찾아봐야겠네. 자, 이 부베라고 하는 사람은 황여 전람도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실측 지도를 제작을 해요. 실측 지도가 뭘까요? 실제로 측정해서 만든 지도죠, 그죠? 대충 거리 계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도를 실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지도에 반영한 지도를 실측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카스틸리오네라고 하는 이탈리아 선교사 겸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 와서 서양화의 기법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원명원이라고 하는 서양식 황실 공원을 만드는데도 참여하기도 했었어. 원명원은 어느 황제 때 만들어진 거냐면요, 강희제 때 만들어진 황실 공원이고요. 강희제 아들 누구였지? 강희제 다음 황제한 사람? 응? 옹정제였죠, 그죠? 강희제가 옹정제가 왕자 시절에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황실공원이 원명원이라는 거예요. 역시 황제하고 왕자쯤 되니까, 그지? 생일 선물의 스케일도 다르죠, 그죠? 이걸 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와, 여기도 베르사유 궁 같은 게 있네라고 이야기를 했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유럽의 전통 문화가 최절정에 올랐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꼽히는 게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죠, 그죠? 선생님도 실제로 가서 보고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무지무지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궁전이 이 베르사유 궁이었는데, 그것 못지않게 화려했던 서양식 공원이 바로 이 원명원이라고 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아쉽게도 2차 한편전쟁 때 파괴가 돼서 오늘날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명나라에 이어서 청나라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식을 전파하고 서양과 중국 사이에 문화적인, 학문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세기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이른바 전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례란 무엇이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전례는 뭐였어요? 제사예요. 믿으십시다. 전례란
공자나 조상 등에 대하여 지내는 제사를 일컬어서 전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명절에 제사 지내던가요? 안 지내던가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그죠? 장례식장에 가서 향 피우고 절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지? 제사를 뭘로 보기 때문이야? 우상 숭배자이자 미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유해신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귀신이 있고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 이거는 미신이고 우상 숭배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이 예수회 선교사들의 경우에는요, 좀 타협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성격의 사람들이었어. 제사가 미신이고 우상 숭배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하나의 어떤 가족적인 행사이자 문화적인 전통이지, 이것이 꼭 이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해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어떤 미신이나 우상 숭배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사를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포교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의 이후에 또 다른 선교회들이 들어옵니다. 뭐 도미니크 회라든지 프란체스코 회, 뭐 이런 단체들이 들어와요. 이들은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 중국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야. 대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미신이고 우상 숭배인데 왜 당신은 그냥 가만 보고만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이 제사를 미신으로 볼 것인가, 우상 숭배로 볼 것인가 아닌 것인가의 문제를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로마 교황청의 재판까지 이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판단은 무엇으로 끝나게 되느냐? 믿으십시다. 뭘로? 미신. 그렇죠. 제사는 미신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서양 선교사들이 제사를 그냥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게 됐어요. 미신으로 결론 났으니까 이거 미신이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중국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제사, 유교 사회에서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유교 사회에서 제사란? 그렇죠. 유교 사회에서 제사란 가장 중요한 의식이자 세레머니, 행사입니다. 그죠? 자, 효로 대표되는 위아래의 조상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족적인 전통을 확인하고 공자, 맹자와 같은 뛰어난 학자들의 뜻을 기리고 그들의 뜻을 이어받는 행사가 바로 제사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제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느냐? 유교적 전통을 부정한다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제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유교적 통치 질서를 부정한다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 성리학 국가가 많았던 동아시아에서 천주교와 같은 이런 크리스트교들은 대부분 박해의 대상이고 탄압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청나라는 당연히 이것을 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게 되죠. 그래서 니네가 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를 지내라 지내지 마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믿으십시다. 선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 그리스도교의 포교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 특히 영국에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뭐가 시작이 될까요?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 선교사를 추방하고 난 이후에 믿으십시다. 유럽과 청나라 사이의 문화교류가 단절이 돼버리면서 결국 서양의 산업혁명 이후에 뛰어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던 과학기술과 그리고 산업의 발전은 중국으로 흡수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과학기술과 무기 발전은 중단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아편전쟁에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싸웠던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나요? 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동서교류 사례 중에서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때의 사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베르사유 궁전은 정말 살면서 꼭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르사유 궁전, 뭐 루브르 박물관, 대영 제국 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뭐 런던을 대표하는 뭐 런던 브릿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유럽이 전 세계를 주름 잡던 시기,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그들의 어떤 전통 문화의 절정,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곳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랄까 그런 어떤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동유럽 쪽이 훨씬 더 다니는 맛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역사 선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좀 뭐랄까 많이 도시들이 현대화됐어. 그래서 옛 정취를 별로 느낄 수는 없는데 동유럽은 아직까지 이제 낙후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옛날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체코의 수도 어디니 거? 프라하.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을 다니면서 어디를 보더라도 어디에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정말 여기 정말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특히 마녀 배달부 키키 뭐 이런 거 봤니?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배경이 보통 그런 어떤 전통 유럽 도시를 많이 배경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들을 프라하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유럽 여행은 정말 일생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 다음 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 조선 전기 과학기술을 계승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조선은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과학기술들을 열심히 받아들였죠. 화약 무기 같은 것들을 이 시기에 최무선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서 대포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전기 때 이어져 왔던 그런 어떤 과학기술들의 발전을 조선 후기까지 이어갔던 것이에요. 임진전쟁에서 대포를 이용을 해서 일본 수군을 제압했던 것도 그 대표적인 성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조선 전기 때 뛰어났던 이런 어떤 과학기술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독자적인 어떤 기술 발전이라기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과학기술들을 흡수하고 소화해낸 정도였던 거예요. 뭐 세종대왕 때 장영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을 소화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조선의 사회에 적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거야. 자, 그렇지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중국과는 다른 과학기술의 독자적인 발전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단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번 단원 내내 나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 성리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성리학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성리학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국학의 발전이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표적인 성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밑줄 칩시다. 신속의 농가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7세기에 만들어진 농업서적이고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농업 기술들을 담은 책입니다. 특히 이 책에는요, 밑줄 칩시다. 이양법, 모내기법에 대한 기술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양법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책이 바로 이 신속이라는 사람이 쓴 농가집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약전, 누구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네? 정약용이랑 비슷하네요. 정약용이랑 무슨 관계일까요? 네, 형제 관계예요. 정약용의 형입니다. 셋째 형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정약용의 형이에요. 정약용의 호가 뭐니? 다산 정약용이죠. 그죠? 정약전의 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써있잖아.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의 호를 따서 자산어보라고 하고, 이거는 무엇을 적은 책이냐면은 이 정약전이 관찰하고 기록한 이 해양생물, 당시 우리나라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해양생물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까? 네, 맞아요. 정약용 형제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대부분 실학자들이었어. 뭔가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특히 서학에 관심이 많았어.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과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세도 정치 시기로 가게 되면서 정조 때 잘 나가던 정약용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세도 가문들이 정약용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덮어 씌우느냐? 쟤네들 서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도 믿었다? 그리스도교도 믿었다라는 식으로 죄를 덮어 씌웁니다. 실제로 믿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죄를 받게 되면서 정약용을 비롯한 정약용의 형제들은 멀리 유배 생활을 떠나게 돼요. 정약용이 그렇게 많은 연구의 성과를 남길 수 있었던 건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할 게 없으니까 연구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자산 정약전은 어디로 유배를 갔느냐? 흑산도로 유배를 갔어요. 흑산도 뭘로 유명하니? 홍어 유명하죠, 그죠? 전라도 사람들은 잔치상에 홍어가 올라오지 않으면 잔치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홍어가 그들에게 꽤나 중요한 음식이죠. 아마 지금은 자연산 홍어에 거의 씨가 말라서 흑산도에 잡히는 홍어 한 마리 얼마? 60만 원? 70만 원 선에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홍어는 대부분 어디 산이냐면은 칠레산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이 칠레에 갔는데 그 칠레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끌어올리잖아. 그리고 거기에 홍어가 잡혀오려면은 이거 아무도 안 먹으니까 홍어는 그냥 막 다시 버리더래. 바다에 그냥 내던지더래. 아니 저거 한국에서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막 버리네? 버릴 거면 놔줘요 라고 했던 거지. 그리고 그거를 한국에다가 수출하는 길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칠레에서 그냥 거저 얻은 홍어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떼돈을 번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인터넷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디로 유배를 갔다고? 흑산도로 유배를 갔어요. 유배 생활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무지무지 심심해. 그래서 이 사람 맨날 뭐 했느냐? 낚시? 아니 그 흑산도는 어부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부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고기잡이 하는 거 같이 보고 이 사람들이 잡아온 고기들 정리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쌓아가지고 팔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항구에 나가가지고 고기들을 관찰한 거예요. 어떻게 생긴 물고기인지 보고 이거 이름 뭐예요? 물어보고 이 동물 이 물고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고 또 어떻게 해먹으면 맛있어요? 라서 물어보고 집에 한 마리 얻어가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맛있구나 라고 해서 직접 요리도 해보고 했던 거죠. 이 정약용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요, 약간 병적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뭐든지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했으면은 그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유배 생활하면서 닭을 한 마리 키웠는데 닭 키우면서도 보통 사람은 그냥 뭐 해주고 아 예쁘다 병아리가 예쁘네 뭐 이러고 말았을 텐데 자기가 매일 보고 관찰한 닭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다 책으로 남겼어요. 그렇지 뭐 양계록이라고 했나 아무튼 책으로 남겼을 만큼. 정약전도야. 어부들한테 물어본 물고기의 이름, 이 물고기의 특징, 어떻게 해먹으면 맛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해먹어봤더니 무슨 맛이 나더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던 거예요. 그리고 정약용 형제들 그림도 잘 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약전이 보고 듣고도 잡은 해먹은 이 물고기를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서 남겼어. 그래서 그게 모아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이에요. 당시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누가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졌겠어?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유배 생활을 하던 정약전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대단히 가치 있는 기록이 바로 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횟집 이름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정약전이 남긴 자산어보의 상당 부분이 많이 이제 소실되었고요, 잃어버렸고요. 지금 전해지는 거는 원래 만들어졌던 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하더라고. 이걸 내가 소설에서 읽은 거라서 팩트인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소설에 적혀 있더라고요.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동생인 정약용이 형의 이제 유품들, 남겨있는 물건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형이 살던 흑산도의 집으로 와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물건 챙겨가겠다라고 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을까? 방에 들어가 봤더니 당시 종이는 대단히 귀한 자원이었어요. 정약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이사온 사람들이 집에 보니까 웬 종이가 되게 많이 있네. 야 이거 아까운 거, 이 양반 심심해서 물고기 그리고 놀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벽지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안에 벽에 보니까 벽에 온통 형이 남긴 해양 생물에 대한 그림과 기록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이 아까운 걸 종이로 이렇게 벽지로 발라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그거를 다 뜯어냈는데 그 뜯어내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다는 못 건지고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소설에 적혀 있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고 오늘날 전부 다 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넘어갑시다.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혹시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으려나? 없나요? 의, 수세, 보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상의학을 완성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상의학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어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어서 똑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 해야 되는 의학을 사상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완성한 책이 바로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책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시험 문제 몇 문제인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언제 제출을 했고요. 26문제로 제출을 했어요. 객관식 26문제고 서술형 4문제이고요. 배점은 뭐 서술형이 22점, 이제 객관식이 78점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더 늘릴까도 고민해 봤는데 26문제 내니까 더 이상 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29쪽으로 39쪽으로 딱 고정을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문제 쉽게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 그리고 워낙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류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마 한 문제 풀 줄 알면은 그 한 문제 덕분에 3-4문제까지 다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 많이 안 했어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굉장히 뼈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한 반에서 한 2-3명 정도는 만점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늘 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험 결과는 그렇게 예상과는 늘 다르게 나오긴 하더라고. 아무튼 마지막 시험인 만큼 힘내보세요. 이제 한 일주일만 더 공부하면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동아시아사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수능 동아시아사로 보려고? 네가? 저는 윤리 볼 거예요. 그럼 그렇지. 윤리. 난 그래도 이번에 첫째 날 보니까 신분수 잘 나오지 않을까요? 첫째 날 하긴 보니까 마지막 날 볼 때 제일 성적이 떨어지고 첫째 날 볼 때 제일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자, 연행사를 통한 서양 문물의 전례와 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행사는 뭔가요? 연행사? 그렇지. 청나라로 보낸 조선의 조공사절을 연행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조선의 서양 문물 어떻게 들어왔다? 청나라에 간 연행사를 통해서 청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서양 선교사들이 전한 물건들을 조선이 간접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가 만든 고전 만국 전도 같은 것들이 조선 후기에 조선에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아담 샬이 만든 시헌역 이런 것들이 조선에 전해져서 조선판 시헌역 이런 것들이 제작이 되고 사용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혼천의가 뭐지? 혼천의 아마 이런 거 혹시 보지 않았을까? 요렇게 생긴 거 어디서 본 거 없지 않니? 이렇게 본 거? 혼천의 천체 관측 기구고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을 해서 별자리대로 요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면은 지금이 1년 중 며칠인지를 알 수 있는 천체 관측 기구가 혼천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자리 있니? 똑같이 생겼나요? 네. 내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네, 완벽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랑 이제 서양의 자명종을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혼천시계라고 하는 천체 관측 시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둡시다. 기기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명나라의 선교사가 와서 쓴 책이고요. 도르래를 이용한 여러 가지 각종 기계 장치에 대한 설명서가 기기도설이라는 책인데 이걸 누가 읽었다고?
정약용이 읽었다고. 정약용이 기기도서를 읽고 뭘 만들었다고? 자, 요거는 유명하죠, 그죠? 거중기를 만들죠. 그리고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무엇을 쌓는데 활용을 하나요? 그죠, 수원 화성 쌓는데 거중기를 활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죠? 우리는 정약용이 거중기를 독자적으로 만들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서양에서 들어온 도르래를 이용한 기계 장치에 대한 책을 읽고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이 거중기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자, 에도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조선에 와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서양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17세기에 조선에 온 사람 중에서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어. 네덜란드 사람이 왜 조선에 왔을까? 조선에 왜 왔을까? 어? 선교하러? 실수로. 제일 비슷하다. 어쩌다가? 무역하려고. 그렇죠. 원래 일본 나가사키로 가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제주도로 떠밀려 온 사람이 바로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주도로 표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조 때였는데 조선시대 때 서양인은요 약간 뭐랄까 이런 느낌이었어. 아싸 득템했다? 길 가다 돈 주었다? 뭐 이런 느낌? 서양인은 주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국가 발전에 이용해야지 라는 이런 어떤 느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인조 때의 벨테브레이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느냐? 조선인으로 귀화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요 박연으로 바뀌어요. 로 개명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화약에 대한 화약 무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조와 함께 병자 전쟁에 참전한 경험도 있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명나라로부터 홍위포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홍위포의 제작법, 나아가서 홍위포의 사용법, 홍위포 네덜란드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 벨테브레이가 조선에 온 뒤로부터 대략 한 30년 정도 뒤에 또 다른 네덜란드인이 제주도로 떠밀려 옵니다. 마찬가지로 나가사키로 가려다가 태풍을 만나서 밀려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들어봤니? 하멜이라고? 하멜 표류기 유명하죠, 그죠? 못 들어봤나요? 이말년 시리즈에 보면은 하멜에 대해서 그린 적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나가사키로 가려다가 제주도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선원들 한 35명 정도가 제주도로 떠밀려 오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선에서는 서양인들 보면은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득템했다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바로 서울로 잡혀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벨테브레이와 만나서 통역을 하게 해요. 하멜이 나중에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자신이 표류했던 경험을 남긴 책이 바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적혀 있어요. 조선에 갔더니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는데 조선에 산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먹더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완전히 조선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벨테브레이는 조선에 귀화했던 반면 하멜과 그의 일행들은요 사실 조선에 귀화할 생각이 없었어.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었거든. 하지만 조선은 서양인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어? 득템했다 그랬어, 그렇지? 어떠가 주은 돈이 벗어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보내줍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몰래 도망치기도 해요. 그러다가 걸려요. 그래서 잡혀옵니다. 그래서 너 왜 도망갔어? 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때려요. 곤장을 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그래서 하멜과 함께 표류해 온 사람이 한 35명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무사히 탈출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간 사람은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조선에서 고문받다가 감옥에 갇혀있다가 병에 걸려서 죽거나 합니다. 하멜은 그 끝내 나가사키로 돌아가서 네덜란드로 돌아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멜 표류기에 보면은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안 좋게 써놨어요.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멜 표류기는요 유럽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된 첫 번째 서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뛰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하멜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수학여행 코스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바뀌어서 못 갔어. 코스가 바뀌어서 원래는 있었는데 작년에 원래도 없었다. 작년에 있었어? 송악산 근처에 있는데 송악산도 안 가니? 네. 그렇군요. 아무튼 나중에 제주도 여행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볼만 하기는 해요. 커다란 이제 하멜 타고 왔던 배 모양 그대로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자, 에도 시대 일본 그다음 베트남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 마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시간 남았지? 그죠? 1시간? 2시간 하면 충분하겠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